미분양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살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강남 불패 없다. 강남도 떨어진다. 자, 소장님 요즘에 네. 노스트라다무스 이현철 소장님이라는 카피가 좀 붙던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실 이제 댓글에 나온 거를 책 출판사에서 이제 카피해가지고 올렸는데 네, 진짜 소름 돋습니다. 이분이 네네. 진짜 노스트라다무스네요. 혹시 본인이 남긴 댓글 아닌가요? 저는 댓글 관리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장님이 저는 요즘에 이제 하락 얘기하신 지 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하락론자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소장님이 저는 하락론자가 아닙니다라고 책의 앞에 좀 문장이 있던데 네. 올 하락론자 아니셨던 건가요? 대표적인 하락론자, 상승론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진짜 요즘에 저를 아신 분들은 대표적인 하락론자로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까 책 속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라는 책을 썼고, 첫 번째 책이 2018년 1월 달에 출간이 됐거든요. 책 표지 이제 뒷부분에 보면 제가 머릿말에 쓴 거를 뒷부분에 이제 같이 올려놨는데, 그때에 제가 쓴 글이 이제 아직 폭등이 오지 않은, 그리고 반드시 3, 4년 후에 3, 4년 정도 지나면 폭등이 올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하락이 온다.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폭등을 얘기를 했었고, 전문가로 활동하기 전부터 제가 이제 분양 현장에 있을 때 계속 폭등 온다라고 설파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안 믿어주셨죠. 왜냐하면 이제 분양 현장에 있으면 거의 대부분 사기꾼으로 사기꾼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집 팔려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저도 전문가가 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책을 쓰고 지금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제 폭등을 주장을 했고, 남들 사실 조정기 때 2019년 정도 이제 조정기 때 저는 폭등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폭등을 맞춘, 그때 폭등을 맞추고 이번에는 또 하락을 맞춘.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락론자가 아니고 진정한 이제 사이클론자. 이번에 이제 폭락이 이제 하고 있지만 또 언젠가는 부산 시장 폭등을 하는 시기는 또 오는 거죠? 당연히 오죠. 그게 언제일지는 좀 이따 영상에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럼 최근에 부동산 시장. 자, 지금 이제 벌써 이제 12월 다 됐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위기인가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전에 이제 인터뷰할 때 거래 멸종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가 9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1년 내내 거래 멸종 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진짜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매수세가 거의 실종됐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을 정도로 거래 지금 상황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에 버티고 있는 매도자도 많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안 사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안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급매물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급매물 나와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매물이 떨어지면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지금 거래량은 대부분 다 급매물 거래들인 거예요. 근데 급매물을 기다리고 있는 매수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급매물이 많이 나오면 이제 거래량이 좀 늘 수 있는데, 근데 거래량이 안 는다는 건 또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매도자들이 급매물을 안 내놓는다는 그게 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도자들도 지금 버티고 있는 힘이 아직도 좀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그럼 이제 거래량 멸종 얘기해 주셨는데, 이 거래량 멸종이 이제 1월부터 계속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점차 심화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요즘에는 좀 더 약해지고 있긴 한가요? 심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더 심화되고 있나요? 그 2월 달이 이제 최초로 올 2월이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서울 기준으로
거래량 1000건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1000건 밑으로 떨어진 게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거래량 통계를 잡은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역대 처음으로 1000건 밑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이슈였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좀 비슷하게 되다가 4월, 5월이 거래량이 좀 늘어서 한 1500건대까지 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이제 쭉 빠지더니 지금 같은 경우 500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월 평균 역대 이제 전체 통계치 평균을 내보면 약 5,500건 정도가 월 평균 거래량이거든요. 한 10분의 1 정도네요, 그러면? 예,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거래량이 지금 줄어든 게 거의 1년 거의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4, 5월 달에 1,500건대에서 지금 500건대 미만으로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근데 이제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이 급매물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급매물은 많이 나오고 있나요? 좀 어떻나요? 많이 안 나오니까 거래량이 안 느는 거겠죠. 많이 나오면 거래량이 좀 늘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하락하니까 이게 이제 거래량이 없으니까 하락하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늘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믿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좀 일종의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좀 늘는 상황이 그 오히려 하락장을 더 공고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거래가 늘어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 때 매수세가 이렇게 쭉 쫓아가면서 거래량이 느는 상황이 있고 매도세가 쭉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느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예를 들면 상한가로 쭉 갈 때 매수세가 팍 치받으면서 위에 있는 그 매도 물량 호가들을 쫙 걷어들이면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폭발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하한가로 갈 때도 밑에 매수세들이 촘촘히 쫙 박혀 있어요. 그거를 밑에서 매도 물량이 쫙 쏟아내면서 그거를 다 거래로화 시키면서 거래량이 폭발되면서 하한가로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거래량이 늘면 상승한다라는 프레임, 이게 일반된 공식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거래량이 늘더라도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이 늘면 상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거래량 멸종이 풀린다고 해서 집값 상승의 신호는 아닐 수 있다. 충분히.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세가 이제 그 적극성이 생겨가지고 막 올리면서 살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세는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거래량이 느는 상황은 뭐냐면 매도 물량들이 이제 버티고 있던 매도자들이 버티는 걸 포기하고 이제 급매물들을 많이 이제 내놓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말씀 들으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풀리는 게 집값 하락으로 더 부추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은 거래량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월등하게 낮죠. 그때보다 거래량이 낮은 이게 뭐라고 보세요, 지금은? 저는 두 가지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상승장을 봐야 됩니다. 상승장에서 그러니까 2006년 상승할 때 폭등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상승장에서는 폭등이 두 번 있었어요. 정상적인 폭등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이라는 우연적인 이벤트가 하나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우연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반복되느냐 아니면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느냐예요. 이 임대차 3법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라는 없던 제도가 처음으로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우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제도가 처음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매매가가 폭등을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한 거냐? 이때 폭등할 때의 매수 주체가 누구냐면 무주택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제가 전에도 이제 인터뷰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주택자 중에는 무주택자의 한 70% 정도는 절대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무주택자 중에 30% 정도만 집을 살 수 있는, 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폭등
중에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나머지가 이제 하락장에서 대기하면서 매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폭등이 한 번 있는 거하고 두 번 있는 거하고 무주택자가 매수한 영끌에 참여한 사람이 수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있을 때 숫자가 적은 거죠.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매수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꼭대기를 찍고 내려오면 아 이제 좀 싸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장을 좀 잘못 판단해서 그냥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매수가 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살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일단 한 번 굉장히 많이 샀다라는 거죠. 두 번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에 매수세가 2008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008년 하락할 때는 이제 리먼 브로더스 사태로 이제 외부 충격이 있었고, 그래서 매수세를 좀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매수세를 강하게 줄이는 요인으로 금리 인상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지금 리먼 브로더스 사태의 금리 인상이나 이런 정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정말 속도도 빠르고 금리 인상 폭도 엄청 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들이 지금 이걸 사가지고 집값도 안 올라가는데 여기서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이자 부담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지금 적극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지금 형성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에 비해서 지금 남아있는 매수자의 적극성이 0에 수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김작가 TV 채널에서 이제 2023 머니 트렌드 쇼라는 이제 올해 마지막 강연이 있거든요. 그 행사가 이제 2022년 12월 3일에 이제 주식 파트가 있고요. 2022년 12월 4일에는 이제 부동산 파트. 시간은 똑같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인데요. 첫 번째 날 이제 1일차의 주식 파트에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홍시훈 박사님,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희 대표님, VIP 자손님 최윤철 대표님이 이제 주식 파트에 강연을 해주시고요. 2일차에 이제 소장님이 계신데 부동산 트렌드에 이제 김경민 교수님, 그 다음에 한국경제 전망에 이제 김강서 실장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현철 소장님께서 2023년 부동산 시장 이제 전망 여기 해주실 건데, 자 올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소장님께서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잘 맞추셨잖아요. 네, 잘 맞추신 만큼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소장님 좋은 대로 하신 분들은 본인들의 이제 부를 잘 지키셨을 것 같은데, 이 행사에 참여하시면 이제 2023년과 그 다음에 또 내 돈을 어떻게 좀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요즘에 재테크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강연회나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장님께서 또 이런 때 이런 공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락장으로 가면 사실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다들 필연적으로 가는 게 손을 놔버립니다. 근데 제가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그 시장을 바라보느냐, 관심을 놓고 보느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관심을 놓지 말고 부동산 공부를 지금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오히려 공부는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 때 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적절한 타이밍이 오면 과감하게 이제 돈을 입금할 수 있는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미리 공부를 해야지, 그때 가서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늦는 거예요. 지금 딱 필요한 공부 이제 2023 머니 트렌드 쇼에서 저희가 준비했고요. 오프라인은 이제 164개의 자석이 있고 온라인은 2,000개의 자석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상에 제가 하단에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그걸 통해서 신청하시면 또 신청 혜택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출간한 이제 머니 트렌드라는 책도 이제 저희가 무료로 이제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분은 다 드리고, 그다음에 또 직접 이제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현철 소장님이나 다른 연사분들 그리고 저까지 해서 다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김작가 TV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준비한 행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좀 절벽은 언제쯤 풀릴까요? 사실 이거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금리 인상이 이제 크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 인상이 좀 풀리는 상황이면 좀 거래가 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정체라도 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조가 약해지는 거죠. 이제 지금은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험난한 시장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쯤 가면은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약해진다라는 금융 전문가들이 이제 견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약해지면 그러면 이제 좀 부담스러운 그 불안한 심리가 좀 약해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시장을 내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많이 하락했으니까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매수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조금 적극성을 조금 띌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매도자들 같은 경우도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좀 이제 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자들이 버티는 이유도 뭐냐면 매수자들이 아예 안 사니까 매수자들이 조금만 사면은 사실 매도자들이 가격을 조금만 다운시켜도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안 사니까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거는 싫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파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분위기가 조금 올라오면 매도자들이 조금만 하락시켜도 팔 수 있는 구간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거래량이 좀 늘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이제 부동산 지금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금리 이제 상승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또 이 다른 것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저는 다른 것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완벽하게 구분을 합니다. 네, 구분을 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1차 요인과 2차 요인으로 구분을 완전히 해요. 일단 그러면 1차 요인과 2차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죠? 1차 요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첫 번째가 대중심리고요. 대중심리고 두 번째가 전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양, 그리고 네 번째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요인은 뭐냐면 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 시장의 추세를 강하게 바꿀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1차 요인으로 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4요소. 여기에 금리가 들어가진 않네요. 안 들어갑니다. 금리는 2차 요인으로 제가 분류를 합니다. 2차 요인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고 시장 추종 요인입니다. 그래서 시장과 방향이 같으면 큰 힘을 내고 시장과 방향이 다르면 거의 힘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와 시장을 잘 과거 사례부터 분석을 해보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금리가 절대적이다라고 했지만 그 두 분 다 틀려요.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틀린 게 2004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승했고 금리도 인상됐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됐으면 절대적이라면 금리 인상이 됐으면 하락해야 되죠, 시장이. 근데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과거에 틀린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이걸 일본 사례로 가봐도 일본은 거의 제로금리잖아요. 제로금리면 사실 금리가 절대적이라고 본다면 폭등해야죠. 그렇죠. 근데 일본의 부동산은 잃어버린 30년을 계속 지금 침체 시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이제 과거 데이터와 주변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연관성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닌 게 지금은 금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서 상승을 얘기했던 분들인데 시장은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저금리 기조였죠. 저금리 기조에서 부동산이 폭등을 했잖아요. 연관성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둘 다 틀리는데 그러면 어떤 게 맞냐.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한 게 2차 요인이라는 게 시장과 방향이 같으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시장이 방향이 같았죠. 시장은 상승, 그 다음에 금리도 저금리. 그러면 둘 다 상승인 거죠. 방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폭등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의 방향이 같은 거죠. 시장은 하락, 금리 인상은 하락. 그러면 시장과 금리가 방향이 같으니까 큰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더 빠르게 하락시키고 있는 지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가 상승.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시장 상승했고 금리가 이제 저금리였잖아요. 그래서 둘 다 상승인 거고 지금은 시장이 하락하고 있고 금리 인상이니까 하락 요인이죠. 그래서 방향이 같은 겁니다. 그리고 2004년으로 가면 시장이 상승했죠. 상승인데 금리 인상은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죠.
그럼 누가 이기느냐? 시장이 이기는 거예요. 이때 금리가 이기면 금리가 절대적인 게 되는데 그렇죠. 시장이 이겼잖아요. 네. 상승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시장과 2차 요인과 방향이 다를 때는 2차 요인의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힘이 없다라는 얘기죠. 방향이 같을 때는 힘이 세지는 거고. 네. 그럼 일단 1차 요인에 심리와 전세가, 분양, 정책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산 시장은 심리가 지배한다라는 이론이 네. 거의 지배적인데 네. 사실 부동산에서는 그거를 애써 좀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다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예, 그래가지고 근데 수요 공급이 실제로 심리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심리를 보지 않고 수량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량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요 공급의 적극성이라는 심리예요. 네. 그래서 수요가 적극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럼 폭등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가 적극성이 거의 0에 가깝고 네. 매도의 적극성이 조금씩 늘어나면 네. 하락으로 가는 겁니다. 전세가는요? 그다음에 전세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대중심리를 이해할 때 네. 대중심리는 모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모이면 엄청난 힘을 냅니다. 네. 그러니까 대중심리가 상승으로 방향을 딱 잡아서 상승을 하고 폭등을 할 때 정부가 아주 강한 규제로 그걸 막기 위해서 규제를 막 쏟아냈습니다. 네. 근데 다 이겨냈어요. 다 이겨내고 상승을 해버립니다. 지금도 시장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지금 규제를 막 풀어주고 있죠. 네. 근데 처음에는 규제 풀어주면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죠. 근데 대중심리가 하락으로 방향을 잡아놓으니까 네. 규제를 지금 하나씩 풀어도 효과 없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그만큼 대중심리가 방향을 잡으면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이 방향을 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세예요. 특히 이제 하락장에서 상승으로 턴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전세인데 네. 하락장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규제를 다 풀어주고 심지어는 부양책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지 않고 계속 하락으로 가고 네. 모든 시장 참여자들도 계속 하락할 거라고 진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절로 전세가 시장을 밀어 올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에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네. 시장을 턴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상승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수세들이 상승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매수세들이 하나 둘씩 붙으면서 네. 이게 점점 투기 시장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전세가. 네. 세 번째 분양은요? 세 번째 분양은 사실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시장이 이제 하락할 때 하락을 할 때는 이제 대중 심리와 정부의 규제의 누적 효과에 의해서 하락으로 이제 일단 턴을 해요. 턴을 한데 여기서 미분양이 있냐 없냐와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하락하는 동안에는 같은 분위기를 내다가 일정 기간 하락을 했을 때 미분양이 있으면 이제 분양에서 안 팔리는 물건 이게 있으면 사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락으로 계속 진행이 돼요. 네. 근데 미분양이 없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미분양이 없으면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분양이 미분양이 생겼을 때 상승으로 변하지 않고 네. 계속 하락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앞으로 하락장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중간중간에 이제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빼먹는 게 있어요. 그게 미분양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을 간주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집을 사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미분양이 있으면 집을 안 사요. 그러니까 미분양을 사는 쪽을 택하거든요. 근데 미분양은 한꺼번에 사야 이제 해소가 되지 신압으로 와서 사면은 오히려 더 누적이 돼서 미분양이 더 숫자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상승으로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원인들을 잘 모르니까 이제 뭐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아니면 정부의 규제가 조금 이제 완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제 매수자들이 이제 매수 대열에 참여를 해서 그 시장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전망들을 내놓는데 거기에 미분양은 빠져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 수치는 좀 어떤 편인가요? 미분양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사실 분양이 없으니까 분양이 있어야 이제 미분양이 늘어나는데 서울은 분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그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00건 좀 밑에 600에서 한 800건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심각한 거는 지금 경기도권이에요. 경기도권에서 8월 달에 3080건인가 되거든요. 네. 정확하게 이제 3800건인지 3080건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9월 달에 미분양 수치가 5553건으로 늘어나요. 75%가 증가해버리거든요. 한 달 만에. 그 정도로 지금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 수치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도 지금 미분양이 누적된 데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늘어나면 매수세는 굳이 적극성을 띨 필요가 없어요. 안 사게 됩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가 정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차 요인처럼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을 이기지를 못하거든요. 네. 근데 정책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이길 때도 있고 못 이길 때도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보면 시장은 무조건 정책이 이깁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을 돌려버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정부의 한계 때문에 그거를 시장을 돌릴 만한 정책을 잘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 쓰되 그 시장의 에너지를 좀 갉아먹게 효과를 내는 정책들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누적 효과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상승장 때도 정부의 정책 때문에 폭등했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이겨낸 것이고 그 다음에 상승을 이제 멈추고 하락으로 턴을 하게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정책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적 효과라고 이제 제가 일종의 운동 법칙에서 양질 전환의 법칙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양이 누적될 때는 질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릅니다. 양이 누적되는 걸 모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양이 누적되는 게 일정 부분이 수준에 도달을 하면 질적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하고 비슷하게 시장이 상승할 때 규제가 막 누적이 될 때는 에너지가 깎이는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시장 안에서는 에너지가 슬금슬금 에너지가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가 누적이 되면은 시장의 방향을 턴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2차 요인에는 금리 말고는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재. 호재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 호재 때 예를 들면 GTX 같은 경우 엄청난 호재잖아요. 호재가 있는 지역이 상승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그렇죠. 뭐 인덕원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더 많이 오르고 가격이 더 높을 정도로 뛰고 했는데 자 보시면 지금 인덕원이 호재가 없어졌냐 아니거든요. 호재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락장으로 갔을 때 인덕원이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지금 하락장에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럼 효과가 없는 거예요. 호재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의 어디 공장이 막 크게 세워진다. 그러면 상승장에서는 큰 힘을 내죠. 평택 같은 경우 이제 막 삼성 캠퍼스가 있으니까 이제 큰 힘을 내다가 하락장이 되면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도 이제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게 되고 그냥 시장은 계속 하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시장 분석을 할 때 썼던 요인들 있잖아요. 그건 다 2차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경기랑 입지가 있는데 소장님 얼마 전에 추가하신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요 책에서 보면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라는 이제 거짓말에 속고 있다. 부동산에서 입지는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잘못된 편견으로 이제 자리 잡은 게 뭐냐면 입지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입지 불패론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입지 만능주의. 그러니까 강남 불패. 똘똘한 한 채는 괜찮아.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거는 시장을 이기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을 때, 상승할 때는 입지가 좋은 게 더 많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지 만능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입지가 모든 거를 이기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번 상승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편견이다. 그러니까 강남 불패 없다.
강남도 떨어진다. 자, 지금 강남 얘기해 주셔서 강남 이제 상구 상황이 좀 궁금한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네. 송파구가 떨어졌다는 뉴스는 뉴스에서 많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이 세 개구 다 빠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다 빠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송파구가 지금 유독 심하게 빠지고 있어요. 유독 송파구가 더 많이 빠지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걸 이유를 전통적으로 찾기보다는 네. 약간 전통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하락할 때도 송파가 하락을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송파가 하락하니까 이제 강남, 서초 이런 식으로 이제 번져갔고, 그러니까 강남 3구 중에서 사실 제가 하락할 때 핵심 지역보다는 약간 외곽 쪽이 먼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조금 약한 지역부터 이제 그 매도자들이 포기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매수자들도 덜 달라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강남 3구 중에는 선호도를 따져보면 송파구가 제일 약한 거죠. 그럼 송파구가 제일 먼저 떨어지는 거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들도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했던 게 강남구, 서초구는 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차예요. 시간차가 생기는 게, 자, 지금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매도자들이 안 파니까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떨어진 건가요? 아직 안 떨어진 건가요? 현재까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표를 보면 차이가 있는 게, 지금 뭐,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달별로 떨어지는 게 뭐 0.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고, 송파구는 한 1.5, 2%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눈에 확 드러나는 거고, 강남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폭이 좀 작다 보니까 이거를 안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거래 내역을 보면 약간 증여로 보이는 거래들도 꽤 많아요. 증여나 뭐 일종의 이제 통정매매라고 해서 직거래, 지인들 간의 직거래를 통해서 이제 가격을 낮추는 거래들이 좀 눈에 이제 추정이 되는 거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이게 가짜다. 가짜니까 시장은 지금 하락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정상적인 거래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건절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좀 투명화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거래들도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승장이면 이런 거래 낮추는 증여 거래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이런 거래 잡아내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지금 좀 많아지니까 이제 관심을 두는데 이게 많지 않고 조금씩 있었으면 정부에서는 관심도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상승을 이끄는 거래들도 그 일종의 직거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분들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게 직거래인지 증여인지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그냥 거래가 일어났네 보는 거죠. 그게 대중심리에 영향을 주겠고. 그렇죠. 대중심리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강남구에 관심이 있어서 막 지켜보고 있는데 하락 거래들이 생겼어요. 그럼 이게 증여인지 뭐 직거래인지 이분들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하락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강남구에 떨어진 거래가 생겼네? 그럼 얘도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수세에 동참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들이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거래들도 생기는 거고 이런 거래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시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이제 반복되면 이제 진짜 팔아야 될 사람이 팔을 때 정상 거래로 거래가 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죠. 절대 정상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시세로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매수자들이 하락 거래된 걸 보고 급매물 나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상 거래로 높게 매도 매물을 내놓으면 이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급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죠. 지금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을 가속화시킨 거는 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지금은 금리가 절대적이죠. 금리가 모든 지금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사실 지금 강한 하락 요인이 생겼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처음이에요. 예, 그게 지금 하락장을 맞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굳이 인구를 갖다 들이대지 않아도 금리만 가지고도 하락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인구를 갖다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로만 설명해도 모든 사람이 야, 하락하는데 금리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반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금리 인상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구 감소가 대두할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상승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이제 시장을 볼 거예요. 근데 시장은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왜 하락하지? 이제 이렇게 원인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나 반박할 수 없는 원인을 들이대면 누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요인이 바로 인구 감소라는 거죠. 네. 인구 감소를 하락 입장에서 대입하면 그거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금리 인상이 멈추면 반드시 좀 지나면 이제 인구 감소에 따른 시장 하락론이 지배를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향후 몇 년 동안 네. 한국 인구는 계속 감소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부동산 값도 하락을 계속 가는 건가요? 계속 가다가 다시 상승을 하죠. 근데 인구는 제가 2차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는 또 1차 요인은 아니군요. 네, 1차 요인에 꼽은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구 때문에 하락할 거라고 여기지만 여기고 매수 대열에 참가하지 않죠. 그렇지만 전세 때문에 상승하는 거예요. 전세 때문에 상승하기 때문에 전세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인구 감소로는 이제 약해지게 돼요. 사람들은 이제 인구 감소하는데도 이제 믿죠. 처음에는 믿으면서 매수 대열에 참가를 안 해요. 그래도 시장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럼 올라가면 이제 매수자들이 참여하는 매수자들이 좀씩 늘게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면 이제 인구로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시장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